일장 금기의 접촉. 한 명의 여군이 부대 교육관 뒤편 빈 강의실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벌어진 일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일이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그녀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박은지 중위 26살.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부대에서도 모범적인 장교로 통하던 그녀였지만 지금 박은지의 손에는 떨리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그녀의 군 생활에서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간절했던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누군가에 의해 철저히 계획된 함정이라는 것을 말이죠. 육군 제7사단 본부 교육관 3층. 평소라면 저녁 8시 이후에는 아무도 오지 않는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달랐습니다. 강의실 안에는 이미 한 명의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고 건물 밖 주차장에는 또 다른 인물이 숨어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숨어 있던 그 인물은 바로 이소희 중이었습니다. 27살의 그녀는 박은지와 같은 기수였지만 성격도 능력도 모든 면에서 박은지에게 밀렸습니다. 특히 부대 내에서 박은지가 받는 인정과 칭찬을 볼 때마다 이소희의 질투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이소희는 휴대폰을 들고 강의실이 있는 3층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오늘 밤 박은지가 최준영 대위와 만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것은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이미 계획해 놓았습니다. 강의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간 박은지는 뒤쪽 자리에 앉아 있는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최준영 대위 29살. 같은 사단 작전과에서 근무하는 그는 부대 내에서도 능력을 인정받는 우수한 장교였습니다. 정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살짝 느슨하게 풀어져 있었고 그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박은지가 조심스럽게 최준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걸어가는 그녀의 모습에서는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순간이 이소희의 휴대폰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소희는 주차장에서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로 강의실 안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교육관 건물의 구조를 미리 파악해 둔 덕분에 최적의 촬영 각도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박은지의 추락을 위해 몇 달 동안 준비해 온 결과였습니다. 최준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은지를 맞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약 1m 정도였습니다. 군대에서는 이런 거리조차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남녀 장교 간의 사적인 만남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고 더군다나 이런 은밀한 형태의 만남은 더욱 그랬습니다. 박은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최준영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오늘 오전 연대 전체 훈시 시간에 그들은 서로 다른 줄에 서 있었지만 몇 번씩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때마다 두 사람의 가슴은 빠르게 뛰었고 동시에 들킬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이소희는 카메라 화면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은지와 최준영이 더 친밀한 행동을 하는 순간을 말이죠. 군대에서 남녀 간의 연애는 철저히 금기시되었습니다. 특히 같은 부대 내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들키면 두 사람 모두 징계를 받을 것이고 심한 경우 전속이나 강제 전역까지도 각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험조차 두 사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준영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50cm도 되지 않았습니다. 박은지는 최준영의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고 그의 체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준영의 손이 박은지의 손을 살짝 스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소희가 기다리던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녀는 연속으로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손을 잡는 장면, 가까이 다가서는 장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포착되었습니다. 이제 박은지의 운명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박은지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시작된 이 감정이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매일 부대에서 마주치면서도 모른 척해야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박은지가 최준영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최준영의 다른 손이 박은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군복 위로도 느껴지는 그의 따뜻한 체온에 박은지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소희는 이 모든 장면을 놓치지 않고 촬영했습니다. 어깨를 감싸는 장면까지 완벽하게 담았습니다. 이제 충분했습니다. 이 정도면 박은지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지금 교육관 3층으로 와. 재미있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거야. 문자를 받은 사람은 바로 김태훈 소령이었습니다. 사단 감찰관인 그는 평소 이소희와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아니었지만 말이죠. 최준영이 박은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매일 작전회의에서 그녀를 보면서도 업무적인 대화만 해야 하는 것이 이렇게 괴로운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박은지는 눈을 감았고 최준영의 숨소리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서로 떨어졌습니다. 이소희의 문자를 받고 달려온 김태훈 소령의 발소리였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박은지와 최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소희는 주차장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곧 김태훈 소령이 강의실에 들어가서 두 사람을 현장에서 잡을 것이고 그러면 박은지의 군 생활은 끝날 것입니다. 발소리가 강의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는 것이 보였고 박은지는 최준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서 쿵쿵거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김태훈 소령이 들어왔습니다. 부대 내 모든 기강 관련 사항을 담당하는 그가 이 시간에 이곳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태훈 소령의 목소리에는 의외함보다는 확신이 묻어났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박은지와 최준영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김태훈 소령은 부대에서도 특히 엄격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고 남녀 관계에 대해서는 더욱 깐깐했습니다. 최준영이 먼저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은지가 재빨리 내일 훈련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김태훈 소령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김태훈 소령이 주변을 둘러보며 자료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강의실에는 어떤 서류나 자료도 없었고 두 사람의 모습도 뭔가 어색했습니다. 그 순간 박은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벨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지자 세 사람 모두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박은지는 급하게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발신자를 보고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박은지의 아버지는 육군 대장 출신으로 현재 국방부에서 중요한 보직을 맡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딸이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하는 것도 적극 지원했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왜 이 시간에, 하필 이 순간에 아버지가 전화를 하는 걸까요? 이소희가 박은지의 아버지에게도 무언가 알렸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히 김태훈 소령을 부르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은지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녀의 아버지까지 개입시켜야 했습니다. 박은지가 김태훈 소령에게 전화를 받아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김태훈 소령은 고개를 끄덕였고 박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엄격했습니다. 아버지는 박은지가 지금 부대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박은지가 부대에 있다고 대답하자 아버지는 최근에 부대 내에서 특별한 일은 없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남녀관계나 그런 문제 말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박은지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이미 무언가 정보를 입수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아버지에게 알렸을까요? 박은지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능성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소희는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박은지가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늘 국정감사 준비회의에서 그들 사단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기강회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박은지는 최준영을 바라봤습니다. 최준영의 얼굴도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김태훈 소령은 두 사람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박은지가 집안의 자랑이며 군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박은지가 알고 있다고 대답하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강의실은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김태훈 소령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을 목격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곳에서 단둘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박은지와 최준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김태훈 소령은 일단 오늘은 여기서 해산하고 내일 아침 9시에 자신의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둘 다 말이죠. 김태훈 소령이 나간 후 박은지와 최준영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소희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죠. 이소희는 주차장에서 모든 것을 지켜본 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첫 번째 계획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준비할 차례였습니다. 박은지의 완전한 몰락을 위해서 말이죠. 이장 배신의 증거. 그 다음 날 새벽 5시 박은지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마음은 불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아침 9시에 김태훈 소령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박은지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소희가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두 번째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소희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촬영한 사진들을 편집하고 있었거든요. 이소희의 숙소 책상 위에는 고성능 노트북과 함께 여러 장의 인화된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은지와 최준영이 손을 잡는 장면, 어깨를 감싸는 장면, 얼굴을 가까이 대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이소희는 이 사진들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은지가 여군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있을 때 복도에서는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다른 여군들이 그녀를 보는 시선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고 누군가는 급하게 고개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은지는 그것이 단순히 자신의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각 이소희는 사단 내 주요 간부들에게 익명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부대 기강 문란 사항 제보였고 내용에는 어젯밤 촬영한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 목록에는 연대장, 대대장, 그리고 여러 주요 보직자들의 이메일 주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7시 박은지가 아침 식사를 위해 부대 식당에 들어갔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라면 인사를 건네던 후배 장교들이 그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몇몇은 그녀를 보고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박은지는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당 한구석에서 아침을 먹고 있던 이소희는 박은지의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쾌감을 느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고 박은지는 부대에서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이소희가 그토록 원했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 30분 박은지는 김태훈 소령의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최준영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지만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김태훈 소령의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나온 사람은 김태훈 소령이 아니라 연대장인 조연수 대령이었습니다. 박은지와 최준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연대장이 직접 나선다는 것은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조연수 대령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그의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봉투에서 사진 모서리가 삐져나와 있는 것을 박은지가 발견했습니다. 순간 그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어젯밤 일이 사진으로 찍혔던 걸까요? 조연수 대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사무실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박은지와 최준영은 떨리는 다리로 연대장 사무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박은지는 주변 시선들을 의식했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연대장 사무실에 들어가자 조연수 대령은 책상 위에 봉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꺼내 두 사람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박은지는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젯밤 강의실에서 벌어진 모든 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손을 잡는 장면, 어깨를 감싸는 장면, 얼굴을 가까이 대는 장면, 모든 것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각도와 구도까지 완벽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찍힌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조연수 대령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진들이 오늘 새벽 익명으로 발송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단 내 주요 간부들 모두에게 말이죠.
박은지는 최준영을 바라봤습니다. 최준영의 얼굴도 창백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은지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누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오늘 새벽에 이 사진들을 유포한 걸까요? 모든 것이 너무나 계획적이고 치밀했습니다. 조연수 대령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사진들이 언론에 유출되면 부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즉시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박은지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조연수 대령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국방부에서 연락이 온 것 같았습니다. 박은지의 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상황이 이미 국방부까지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조연수 대령이 박은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박은지가 모범적인 장교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더욱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그녀의 아버지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박은지는 눈물이 나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국방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아버지에게 이런 일이 알려지면 그의 경력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까지 곤란한 상황에 빠뜨린 것 같아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조연수 대령은 두 사람에게 일단 각자의 업무에 복귀하되 서로 접촉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정식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박은지와 최준영은 고개를 숙인 채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두 사람은 잠깐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박은지는 자신의 사무실로, 최준영은 작전가로 향했습니다. 각자의 길을 걸으며 둘 다 무거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은지가 자신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기들조차 그녀를 어색하게 바라봤습니다. 박은지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박은지는 식당에 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견딜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사무실에 혼자 남아있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이소희는 부대 식당에서 다른 동기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박은지와 최준영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이소희는 적당히 놀란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쾌감을 느꼈습니다. 동기 중 한 명이 이소희에게 물었습니다. 박은지와 가장 친하게 지냈으니까 뭔가 눈치채지 못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소희는 전혀 몰랐다고 대답했습니다. 박은지가 평소에 그런 사람 같지 않았는데 정말 의외라고 덧붙였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오후 2시쯤 박은지의 휴대폰에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박은지는 전화를 받기 두려웠지만 받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즉시 집으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박은지는 영가를 내고 부대를 나섰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향하는 길에 그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를 실망시킨 것도 괴로웠지만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치밀하게 함정에 빠뜨렸다는 사실이 더욱 분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도착한 박은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마주했습니다. 박은지의 아버지인 박철수 대장의 얼굴에는
실망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딸을 보자마자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박은지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 대장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체면도 깎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철수 대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박은지는 강제 전역을 당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박은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군인이 되는 것이 어린 시절부터의 꿈이었는데 그 꿈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철수 대장은 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분간 집에서 머물면서 조용히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남자와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박은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은지는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가 자신을 이렇게 함정에 빠뜨렸을까요? 그리고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봤지만 확실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소희는 여전히 의심 대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한편 부대에서는 이 사건이 큰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박은지와 최준영의 이야기는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추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소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소희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은지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더 큰 폭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폭탄을 터뜨릴 시기도 이미 정해놓았습니다. 박은지가 다시 부대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박은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최준영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그도 자신처럼 괴로워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도 있었고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은지는 자신의 군 생활을 되돌아봤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수석 졸업, 부대에서의 모범적인 생활, 동료들의 인정과 상급자들의 신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가장 억울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박은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일의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죠. 누가 자신을 이렇게 함정에 빠뜨렸는지, 그리고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3장 진실의 조각들. 박은지가 집에서 보낸 사흘째 되는 날,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최준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급박했고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최준영은 박은지에게 비밀스럽게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부대 근처 카페에서 말이죠. 박은지는 망설였습니다. 아버지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고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준영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절박함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 박은지는 부대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최준영은 이미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며칠간의 피로가 역력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최준영이 박은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자신이 뭔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진들이 우연히 찍힌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선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은지는 최준영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진의 각도와 구도가 너무나 완벽했고 촬영 위치도 미리 계산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했습니다. 최준영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 위에는 교육관 건물의 평면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이 촬영된 각도를 분석해 봤다고 말했습니다. 촬영자는 주차장 쪽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박은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교육관에 들어갈 때 주차장에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최준영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부대 내에서 그들의 관계를 알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생각해 봤다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지만 눈치챈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모든 일을 꾸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박은지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생각해 본 몇 가지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용의자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부대에서 그들과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지만 이런 일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있는 사람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최준영이 중요한 정보를 하나 더 알려줬습니다. 김태훈 소령이 그날 밤 교육관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에는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박은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누군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최준영은 박은지에게 제안했습니다. 함께 진실을 밝혀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박은지도 동의했습니다. 자신들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그날 밤 교육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파악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김태훈 소령에게 문자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카페를 나선 후 박은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미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부대에서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나 되돌아봤지만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없었습니다. 평소에 동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었는데 말이죠. 그날 저녁 박은지는 자신의 일기장을 꺼내 최근 몇 달간의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대에서 있었던 일들, 만났던 사람들, 나눴던 대화들을 하나씩 되짚어 봤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난달 부대 평가에서 자신이 우수상을 받았을 때 이소희의 표정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그날만은 축하 인사도 성의 없게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박은지는 이소희와의 관계를 더 자세히 되돌아봤습니다. 같은 기수였고 처음에는 정말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소희가 자신에게 약간의 거리감을 두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자신이 좋은 평가를 받거나 인정받을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은지는 여전히 이소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질투심이 있다고 해도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워 함정에 빠뜨릴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소희는 평소 그런 성격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최준영은 부대에서 은밀하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교육관 관리를 담당하는 부사관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그날 밤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그날 밤 교육관에 있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준영은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부대 내 CCTV 담당자에게 접근해서 그날 밤 영상을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절차 없이는 CCTV 영상을 볼 수 없었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으면 자신의 의도가 들킬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최준영에게 뜻밖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부대 내 한 일병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그날 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 일병은 당직 근무 중에 교육관 쪽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일병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밤 9시 정도의 주차장에서 한 사람이 교육관 건물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뭔가를 들고 있었는데 카메라 같은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서 얼굴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최준영은 그 일병에게 더 자세한 정보를 물었습니다. 그 사람의 키나 체형, 옷차림 등에 대해서 말이죠. 일병은 여자였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군복을 입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구체적인 특징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보를 들은 최준영은 박은지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범인이 여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은지는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대 내 여군 중에서 자신을 이렇게 미워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은지는 부대 내 여군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습니다. 선배들, 동기들, 후배들까지. 그 중에서 자신에게 악감정을 가질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몇 명의 이름이 떠올랐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은지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여군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난주 여군 간담회에서 이소희가 자신에게 이상한 질문을 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이소희는 그때 박은지에게 최근에 남자 문제는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박은지는 당연히 없다고 대답했었는데 이소희의 표정이 뭔가 의미심장했던 것 같았습니다. 마치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박은지는 점점 이소희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소희가 정말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단순한 질투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다음 날 박은지는 용기를 내어 이소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고 부대 근황도 물어봤습니다. 이소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했습니다. 박은지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통화를 하면서 박은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소희가 그 사건에 대해 너무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진의 내용이나 유포 경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문으로 들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자세한 정보였습니다. 박은지는 조심스럽게 이소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사진들을 직접 본 적이 있느냐고 말이죠. 이소희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김태훈 소령이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은지는 그 대답이 뭔가 어색하다고 느꼈습니다. 통화를 끝낸 후 박은지는 최준영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소희에 대한 의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최준영도 그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소희를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야 했습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자신들이 더 큰 곤란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소희가 진범이 아니라면 무고한 사람을 의심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박은지는 이소희의 과거 행동들을 더 자세히 기억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의심스러운 점들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몇 달간 이소희가 자신에게 보인 미묘한 변화들, 때로는 차가워 보였던 시선들, 자신의 성공을 축하해 줄 때의 어색함들, 당시에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은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소희가 정말 그런 사람일까요? 몇 년간 함께 지내면서 쌓아온 믿음을 쉽게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져 있었고 점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은지는 결심했습니다. 이소희가 진범인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습니다. 사장 복수의 완성. 박은지가 이소희를 의심하기 시작한 지 이틀 후 예상치 못한 결정적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를 발견한 것은 박은지가 아니라 최준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이소희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최준영은 그날 오후 부대 컴퓨터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이소희의 컴퓨터 화면을 흘끗 보게 되었는데 그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소희의 모니터에는 그날 밤 촬영한 사진들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소희는 급하게 화면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최준영이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순간 이소희의 얼굴에는 당황함과 동시에 냉소적인 미소가 번져 나왔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최준영이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말이죠. 이소희는 잠깐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수년간 쌓인 질투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소희는 말했습니다. 박은지가 자신보다 항상 앞서 나간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육사 수석 졸업, 부대에서의 인정, 상급자들의 신뢰, 모든 것에서 밀린다는 느낌이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은지가 연애까지 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최준영은 이소희의 고백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실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이소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일을 박은지에게 알리겠다고 말이죠. 이소희는 오히려 당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리든 말든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목적은 달성했다고 했습니다. 박은지는 이미 부대에서 신용을 잃었고 징계도 받을 예정이며 아버지에게도 실망감을 안겨주었다고 했습니다. 이소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최준영은 더 이상 대화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즉시 컴퓨터실을 나와 박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렸습니다. 박은지는 전화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소희가 정말 범인이었다는 사실보다도 그 동기가 단순한 질투였다는 것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은지는 즉시 부대로 향했습니다. 이소희와 직접 대면하고 싶었습니다. 몇 년간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질투였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부대에 도착한 박은지는
이소희를 찾았습니다. 이소희는 여군 휴게실에서 다른 동기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박은지는 이소희에게 따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이소희는 별 거부감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마치 이미 각오를 한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곳으로 가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은지는 이소희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그 모든 일을 꾸몄느냐고 말이죠. 이소희는 담담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은지는 이소희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자신이 이소희에게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말이죠. 이소희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박은지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고 했습니다. 항상 자신보다 앞서 나가면서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잘못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소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박은지는 모든 것을 쉽게 얻었지만 자신은 항상 박은지의 그림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특히 박은지가 최준영과 연애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박은지는 이소희의 말을 들으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분노도 일었습니다. 이소희의 질투심을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그것이 이런 치밀한 계획으로 이어진 것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뿐만 아니라 최준영까지 피해를 입혔고 아버지에게도 상처를 주었습니다. 박은지는 이소희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느냐고 말이죠. 이소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박은지를 무너뜨렸다는 생각에 만족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난 후 박은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소희의 죄를 폭로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이소희도 징계를 받을 것이고 부대 전체가 더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박은지는 최준영과 상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이소희의 죄를 공식적으로 고발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명예도 회복할 수 있고 이소희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박은지와 최준영은 연대장에게 모든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이소희가 사진을 촬영하고 유포했다는 증거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조연수 연대장은 이 사실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부대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연수 연대장은 즉시 이소희를 불러들였습니다. 이소희는 모든 것을 담담하게 인정했습니다. 변명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조연수 연대장은 이소희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말이죠. 이소희는 박은지에게 했던 것과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질투심과 분노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조연수 연대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소희의 행동은 단순한 질투를 넘어서 동료를 의도적으로 함정에 빠뜨린 악의적인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군인으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소희는 중징계를 받고 강제 전역 처분을 당했습니다. 반면 박은지와 최준영은 진실이 밝혀짐에 따라 징계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경고 수준의 가벼운 처분에 그쳤습니다. 박은지의 아버지인 박철수 대장도 진실을 알고 난 후 딸에 대한 태도를 바꿨습니다. 여전히 군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아쉬워했지만 이소희의 계략에 빠진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딸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소희가 부대를 떠나는 날, 박은지는 그녀를 배웅하러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소희는 여전히 당당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후회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박은지는 이소희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이소희를 용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소희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한 반성을 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소희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박은지가 앞으로 더 조심해서 살라고 조언했습니다. 언제 또 다른 적이 나타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소희가 떠난 후 부대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박은지와 최준영도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졌고 동시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박은지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질투와 시기심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도 목격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준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박은지에 대한 사랑이 더욱 확고해졌지만 동시에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하는지도 깨달았습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연애는 여전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박은지는 우연히 이소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소희는 전역 후 일반 회사에 취직했지만 직장 동료들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성격이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박은지는 이소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정으로 반성하기를 바란다고 말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대신 자신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대 내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었습니다. 질투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동료를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군인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많은 장병들이 이 사건을 통해 교훈을 얻었습니다. 박은지와 최준영은 이후로도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군 규정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서로에 대한 마음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전역한 후에는 당당하게 사랑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박은지는 소령으로 진급했고 최준영은 소령을 거쳐 중령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군인으로서 성공적인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역 후에는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소희의 배신과 질투로 시작된 이 사건은 결국 박은지와 최준영에게 더 큰 사랑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시련을 함께 극복하면서 두 사람의 결속은 더욱 단단해졌고 서로에 대한 신뢰도 깊어졌습니다. 몇 년 후 박은지는 자신의 후배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질투심의 위험성과 동료애의 소중함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련이 와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그들만의 과거가 되었지만 그 안에 담긴 교훈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질투와 시기심을 극복하고 진정한 동료애를 실천하며 어떤 역경에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의 중요성을 말이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스토리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